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오늘도 저희 집 책상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프린터 위에 앉아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베냐민의 어떤 주요한 개념들을 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번 시간 때 잠깐 본문 들어가고 마쳤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그 넘버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원문에 소제목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제목들을 한번 쭉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떠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모든 종류의 서론은 사실은 그런 논의들을 포함하기 마련이죠. 저는 그것을 이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에 문화론적인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스의 자본론이 예언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난번 시간 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구조의 변혁이라고 하는 게 하부구조의 변혁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된다. 이거는 막스주의를 이해하면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토대의 선차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토대가 먼저 변화하고 그다음에 그 변화를 상부구조가 받아들이면서 상부구조가 변화한다고 본다면은 당연히 상부구조의 변혁은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술을 둘러싼 전형적인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있는 이 국면에 어, 막스가 예언했던 어떤 혁명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예술 이론에 새로이 도입될 개념들, 다른 말로 얘기해 본다면, 지금 이게 첫 번째 파트였잖아요. 앞으로 내가 쓸 글, 이어질 글에서 내가 예술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들, 예컨대 뭐 아우라의 몰락이라든가, 전시가치로의 전환이라든가, 유희공간, 뭐 이런 개념들은 이들이 파시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개념들과 다르다. 그 대신 그 개념들은 예술의 정치학에서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 데는 쓸모가 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개념들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기술복제라고 하는 것이 막 부각되었던 시대에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 예술의 생산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가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기술적 복제라고 하는 게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던 이 나치즘, 뭐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얘기해 본다면 전체주의, 그러니까 파시즘이 되겠죠. 이 파시즘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더라는 겁니다. 결국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을 실어 나르는 장치들이라는 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복제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문화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면서 이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 특히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사람들한테 빠르게 실어 나를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요, 선전과 선동의 기구로서 영화라든가 기타 예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선전 영화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공짜로 보여주고 했던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죠.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식민 치하에 있었던 한국에서도 일종의 그 일본도 파시즘 국가였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의 영화나 연극을 선전 작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1930년대 후반부터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우려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적 복제에 기반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시즘 체제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가들은요, 이 기술적 복제라고 하는 게 대중들을 우중, 그러니까 이제 바보들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국가 체제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선전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그냥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은 그냥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될까 봐 많은 우려를 해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고요. 자,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우려가 팽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요런 문장을 왜 썼을까? 베냐민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 복제가 위험하다, 파시즘 체제에 악용당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품고 있지만 나는 이 기술 복제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려고 한다. 오히려 나는 이 기술 복제의 어떤 가능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으로 파시즘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상당 부분 자기들의 학문적 동료, 자신의 학문적 동료였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 비판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그것을 겨냥하면서 나는 너네들이 우려하는 거랑 뭔지는 알겠지만, 너네들의 우려가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기술 복제의 가능성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네랑 목적이 같아. 나도 파시즘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기술 복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은 넣어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문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은 확실히 이 문장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스주의를 좀 문화론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 기술 복제를 둘러싼 당대의 우려를 좀 어느 정도 불식시키면서 내가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서론을 열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예술 작품은 어떤 식으로 복제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 복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복제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복제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베껴 그리기, 베껴 쓰기, 이른바 모방에 의한 복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있어 왔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제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새로운 현상이냐? 예술 작품을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복제라고 하는 게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아예 없었던 현상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술적 복제의 결과물과 원본 사이의 차이를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된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술적 복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판화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뭐 목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쇄 기술, 그 다음에 뭐 동판화, 애칭. 애칭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겁니다. 뾰족한 걸로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을 긁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약품에 넣고 부식시켜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찍어내는 방식을 아마 애칭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뭐 미술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식이고, 석판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석판화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 탁본이라고 들어보셨죠? 탁본. 돌에다가 왜 비석 같은 걸 새기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거기다 탁본을 뜨지 않습니까? 그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 종이를 덧대고 그 먹 같은 거를 묻힌 손뭉치 같은 것들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찍으면은 이 글자의 모양이 이제 음각 양각으로 돼가지고 보이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탁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석판 같은 경우도 일종의 기술적 복제,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쯤 되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통장 개설해야 되면은 이제 도장 같은 것들 옛날엔 파곤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도장도 생각해 보시면 일종의 기술적 복제인 거예요. 그렇죠? 도장으로 계속 똑같은 이미지를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뭐 목판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변화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쇄 기술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여러분들 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이라고 하는 게 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제가 옛날에 아마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기술적 복제는 이렇게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그러니까 베냐민이 논문을 썼을 때 부각되게 된 기술적 복제는 그 이전 시대의 기술적 복제와 확연하게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베냐민의 주안점이기도 했어요. 자, 이거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손은 영상의 복제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것이 지금껏 담당해온 가장 중요한 예술적 임무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임무들을 이제는 눈이 혼자 담당하게 된 것이다. 자, 무언가 사람의 눈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카메라한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냐면은 가장 중요한 예술의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체 기관이 과거엔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금손이라고 왜 표현하지 않나요? 그쵸, 금손. 그만큼 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심적인 기관 역할을 담당했어요. 예술의 생산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임무들을 눈이 혼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엇을 찍을까? 눈이 포착하는 게 중요하고 손은 그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술적 수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사진의 발명과 함께 생겨난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1900년 전후의 기술적 복제는 그것이 전승된 예술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고 예술작품의 영향력에 심대한 변화를 끼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예술의 작업 방식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점유하게 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1900년 전후의 기술적 복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진술을 얘기합니다. 사진이 딱 그때 생겨났고요. 이 사진 기술의 발전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영화인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변화가 정말 이 기술적 복제의 역사에서 봤을 때 정말 일종의 변곡점 내지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베냐민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냐민이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술적 패러다임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영화 또는 이 사진의 탄생 시점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 변화 시점과 시기상으로 봤을 때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서구의 회화사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원근법도 되게 중요한 미술사적인 발전이었죠. 원근법의 발견의 기초에서 사실적으로 풍경을 담아내는 화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반면에 인상파의 도래 그리고 이후에 추상회화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표현주의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회화사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무언가 이 사진 기술의 발명 혹은 사진 기술의 전신이 되었던 어떤 것들의 발명, 카메라 옵스큐라로부터 시작된 어떤 시각적, 광학적 놀이기구의 발명 이런 것들과 상당 부분 시기상으로 겹쳐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자연물을 혹은 정물을 정밀하게 묘사해내는 것이 사진과의 비교 우위에서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된 어떤 환경과 일맥상통하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똑같이 그려내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렇게 그려낼 수 있기까지 많은 훈련을 거쳐야만 했고 그 훈련의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진이 개발되면서 그냥 누구나 손쉽게 그런 것들을 모사하는 게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서구 회화사에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이제는 재현에서 표현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지점이 생겨났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추상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적 변화 시점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공교롭게도 그것이 영화 혹은 사진의 탄생 시점과 겹쳐지더라. 아, 그러니까 이 기술적 복제라고 하는 게
예술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구나라고 베냐민이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왜냐면은 이제는 사진의 어떤 산물들 혹은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큰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접촉면이 증대된 거예요. 수용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변화의 동기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과거의 예술품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보고 듣고 즐기는 어떤 것에 불과했는데 영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대중예술의 시대가 확 하고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우라의 몰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가장 완벽한 복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서도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베냐민은 운을 뗍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이렇게 답을 하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의 일회적인 현존재성, 이것이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현존재성, 일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작품이 존재하는 동안 그것이 처해왔던 역사를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만 그 작품을 볼 수 있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떤 작품을 보았을 때 이 작품이 지금까지 우리의 눈앞에 오기까지의 여정들, 내력들, 이력들 이런 것들도 그 작품의 아우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작품을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나의 감각에 호소하는 어떤 요소들 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해서 알려져 온 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작품의 아우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베냐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물질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편입되어 가고 있는 소유 관계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된 회화 작품만이 풍길 수 있는 고유한 독특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감이 자연스럽게 변색되어 가지고 약간 누렇게 된다거나 약간 희끄무레해진다거나 약간 좀 색깔의 선명도가 떨어진다거나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낡아가는 그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왔는지, 시간을 버티고 우리 앞에 서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막 한 3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제 그린 것처럼 물감이 너무 살아있으면은 우리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저 그림에는 저 300년이라는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아우라가 안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도 아우라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유 관계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유산이었는데 약탈당해 가지고 이게 한국이 소장하고 있지 못하고 외국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일본이 식민 시대에 약탈해 갔던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술품 같은 경우를 이제 특별 전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초빙해서 이제 한국에서 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는 중학생 때였나요? 그때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그 특별 전시로 이제 외국에서 초빙해 가지고 데려와서 이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그 크기에 되게 압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에도 이 문화재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이게 외국에 있는 거를 초청해서 볼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되게 서글프게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이집트 문화재를 상당 부분 약탈해 갔고 그래가지고 정작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상당 부분이 레플리카예요. 예, 이집트 문화재가 당연히 진품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들이 그냥 복제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진품은 프랑스 루브르 같은 데 전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인데 자기의 문화재, 자기 나라의 문화재를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진품으로 못 보고 프랑스에 가서 그 약탈된 문화재들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도 그 작품의 아우라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과거에는 진짜 소수의 특권층들만 보았던 궁정 예술품이 이제는 공공박물관에 전시되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느껴지는 어떤 감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 작품의 아우라를 형성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작의 진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원작이 놓여 있는 특정한 시공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진품을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프랑스에 방문해서 직접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직접 그 소위 얘기하는 영접한 어떤 모나리자, 줄을 길게 서가지고 드디어 이제 보게 되었던 그 모나리자의 느낌과, 혹은 그냥 모나리자를 누군가가 위작하거나 모작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모나리자 이야기, 모나리자의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느낌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이제 모나리자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다 떠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인터넷에 게시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를 볼 때의 느낌,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원본을 소위 얘기해서 영접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들였던 뭐 비행기 값이라든가 발품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아우라를 만드는 어떤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특정한 시간대에서만 딱 일회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렸을 때 여행을 해외로 갔을 때 모나리자를 봤을 때의 느낌과,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생일 때 가서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노년기 때 이제 그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녀의 손을 잡고 가가지고 그 그림을 봤을 때의 느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시공간의 어떤 문제랑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의 일회적인 현존재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완벽하게 무언가를 복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진품성의 문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원본과 복제본의 위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 자기의 가치를 쭉 보존하려고 했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품성의 영역 전체는 기술적 복제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고, 물론 기술적 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복제의 가능성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진품은 손으로 이루어진 복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조품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기술적 복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죠. 첫 번째, 기술적 복제는 경우에 따라서 원작에 대해서 봤을 때 수공적 복제, 말 그대로 손으로 베껴 그리거나 베껴 쓰는 것에 비해서 더 큰 독자성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하는 어떤 복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풍경을 우리가 이제 손으로 그리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어떤 풍경을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것의 차이를 해본다면은,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뭐 고속 촬영 기술을 하면서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특수한 렌즈를 이용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형태가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보여주면서 독자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공적 복제보다 기술적 복제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진품성의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원작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원작의 모사품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만 이제는 모나리자가 어떻게 생긴 그림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모나리자의 기술적 복제 이미지들이 인터넷 공간을 떠돌고 있죠. 그러면서 원작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 원작이 홍길동도 아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비쿼터스적으로 어딜 가나 우리는 모나리자의 이미지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둘러싼 특정한 시공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무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나마 모나리자 같은 원본성이 뚜렷한 작품의 경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들을
짝퉁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자기의 진본성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극장에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것과 혹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파일의 형태, 물론 이제 캠으로 찍은 버전은 좀 화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인터넷 그냥 파일 같은 걸 전제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큰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진품성의 문제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똑같은 파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A라는 컴퓨터로 보든 B라는 컴퓨터로 보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모나리자의 복제랑은 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 복제의 가능성은 예술의 가장 민감한 부분, 즉 진품성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 여기와 지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기술 복제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전통의 청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떤 전통? 진품성과 원본성의 기초에서 아우라의 향유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아왔던 예술성의 기준에 대한 청산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과제물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기술 복제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그 기술 복제가 고도화된 시대에 오히려 이 기술 복제의 산물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술적으로 복제된 그림인데 거기다가 이제 일련 번호라든가 어떤 고유성 같은 것들을 부여하면서 개인 소장을 했을 때 분명히 기술 복제적인 이미지인데 거기에 원본성을 부여하려는 시도 같은 기술들, NRF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그 기술 복제를 이용해 가지고 아우라를 좀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아우라의 복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또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베냐민은 이제 그런 기술적 발전까지는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의 중요한 논제로서 아우라의 몰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에 기술 복제를 통해서 역으로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혹은 기술 복제된 어떤 산물들을 통해서도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논의도 최근 학자들을 통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필립 아우슬랜더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녹화된 공연이라든가 혹은 라이브니스가 상대적으로 제거되어 있는 그런 공연들에서도 그런 어떤 예술품들에서도 이른바 그 기술 복제적 아우라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되게 좀 독특한 이론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의견들이 현재도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논의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베냐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 논평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학문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베냐민의 아우라 개념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챕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와 대중의 욕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아우라에 대한 개념을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라를 정의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 아우라에 대한 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좀 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비유나 상징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겨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우라를 정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우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라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자, 여러분들 직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그 왜 날실과 시실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하면서 이른바 직물이라고 하는 걸 짜잖아요. 천 같은 거를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틀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날씨와 시시를 교차해서 하나의 천을 짜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천, 천의 질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텍스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게
텍스트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텍스트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우라는 공간과 시간으로 짜여져 있는 특이한 산물, 텍스트입니다. 자, 근데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휴식 상태에 있는 자가 그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지평선의 산맥이나 나뭇가지를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가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쉰다는 것이다. 자,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 여러분들, 이 베냐민이 아우라의 발생 조건들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어떤 문화재들을 쫙 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의 감각적인 요소들만을 통해서 아우라를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관계의 변화라든가 혹은 그것이 처해왔던 역사적 변천 혹은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모나리자를 직접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 혼자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있네. 개인사적인 문제죠.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 자기의 어떤 경험 때문에 되게 푼쿠툰적인 것으로 이것들이 다가오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감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 기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환기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무언가를 체험할 때 우리가 그것에 아우라를 숨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 이게 바로 시공간적 일회성을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역사성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게 어느 여름날 오후 휴식 상태에 있는 자가 그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어떤 것을 체험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내 머리에 지금 이렇게 그늘이 하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거잖아요. 가까이 있죠. 그런데 이 그늘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저 멀리에 이 그늘을 만들어낸 지평선의 산맥이나 나뭇가지를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그늘은 어디서 온 것일까? 먼 곳에 있는 어떤 것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쉰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느낄 때, 자, 가까이 있는 감각뿐 아니라 무언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기억이라든가 혹은 그것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순간 나에게 훅 들어온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아우라를 향유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베냐민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논평에서 잘 지적을 해줬는데 이 아우라의 몰락을 바라보는 베냐민의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어찌 본다면 되게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찌 본다면 또 이제 주된 논조는 아우라의 몰락은 결국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더 중요한 새로운 가치가 부각했다라고 하는 게 베냐민의 생각이니까요. 실제로 이 아우라의 몰락에 대한 이 베냐민의 태도는 좀 이중적이긴 합니다. 슬퍼하면서 동시에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으려고 하는 게 베냐민의 태도인 것이죠. 베냐민이 또 상당히 되게 수필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철학적 단상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내곤 했는데 베냐민이 썼던 수필 중에 산딸기 오믈렛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런 거예요.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배가 많이 고픈 거죠. 그래가지고 궁정 요리사한테 뭐 좀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와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궁정 요리사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산딸기 오믈렛을 바칩니다.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맛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나요.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왕이 다시 궁정 요리사를 부릅니다. 야, 며칠 전에 먹었던 그 산딸기 오믈렛 똑같이 만들어 와라. 근데 궁정 요리사가 딱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 오라고 하셔도 저는 절대로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산딸기 오믈렛은
그때 그 순간에만 왕께서 드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죠. 자, 일단 왕의 신체 컨디션도 달라졌을 거고요. 재료들도 완벽하게 똑같은 재료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재료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의 그날의 손맛도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산딸기 오믈렛은요, 아우라에 대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우라, 그때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일회적 현존성, 특정한 시공간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비슷한 얘기가 한국에도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루묵이라는 생선 혹시 아세요? 알이 이렇게 쫙 차 있어가지고 맛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때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자, 선조 임금이 피난길에 어느 한 농촌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무언가 잠깐 그 거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하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하니까 한 농부의 집에 들르게 돼요. 그 농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산골에 묻혀 사는 농부일 뿐인데 갑자기 주상전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거 뭐라도 대접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급하게 이제 쪽대를 들고 냇가로 뛰쳐나가죠. 그래가지고 생선을 잡아요. 그래서 이 생선을 가지고 정성껏 요리해서 이제 임금님께 진상을 합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피난길이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뭘 먹어도 맛이 있었겠죠. 근데 농부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습니까? 정성이 이렇게 아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궁궐에 있을 때는 먹지 못했던 거였는데 도대체 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이 생선은 무기라 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인데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이 무기라는 이름이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죠. 은은한 수박향이 난다. 그러면서 은어라고 불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어입니다. 은어. 그 요새 왜 은어가 그 파묘 때문에 되게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왜 참외와 은어를 준비해라. 그 여러분들 다 파묘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네, 은어입니다. 은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복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조 임금이 그때 그 생선 맛을 잊지 못하고 요리사한테 대령국수를 불러가지고 이 은어를 조리해서 바쳐라 얘기를 합니다. 딱 솜씨를 발휘해서 은어 요리를 해왔는데 그때 그 맛이 나겠습니까? 피난길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날까요? 안 나죠.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조 임금이 아주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에이, 도루묵이라고 하여라. 그래가지고 그 생선 이름이 다시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 속담 중에 말짱 도루묵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사실은 그 고사에서 기원한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아우라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 본다면은 아주 전 찰떡이라고 생각해요. 한 딸기 오믈렛, 이게 선조 임금이 그때 먹었던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했던 묵의 맛이었던 것이죠. 그 생선의 맛. 자, 이처럼 아우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상의 일회적 현존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아우라는 현대사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베냐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급격하게 몰락 혹은 붕괴하고 있다라고 베냐민은 진단합니다. 왜냐? 대중들은 날로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그 대중의 운동이 갖는 강도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아우라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물을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까이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중이 지니고 있는 열렬한 관심사이고 모든 주어진 것의 일회성을 그것의 복제를 수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그 관심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중들은 어떤 소유 욕망에 휩싸여 있어요. 어떤 이미지, 과거엔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내가 가까이 두고 싶다는 욕망. 그렇기 때문에 아우라의 붕괴를 충분히 그냥 이해하면서 아 그래 아우라 무너져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 이미지를 내 곁에 두고 싶어. 소위 얘기하는 젠소하고 싶어. 개인 소장하고 싶어. 이 욕망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자꾸만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우라는 점점 더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모나리자의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값어치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모나리자 사진으로 찍은 거 한 장이라도 내가 갖고 싶어. 이런 욕망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상을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서 떼어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지각이 지닌 특징이다. 즉 아우라라고 하는 이 틀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경향이야말로 오늘날의 지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바로 기술적 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지각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세상에 있는 동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복제를 통해 이례적인 것에서도 동질적인 것을 찾아낼 정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동질적인 것이 도대체 뭘까 싶으시겠지만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파시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시즘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든 개인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를 위해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파시즘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모든 개인은 전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커졌다. 당시 사회가 파시즘이 횡행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시즘의 욕망, 이 복제의 주체가 국가 권력이 될 경우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수직적으로 전파하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베냐민도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우려했던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파시즘이 악용되면은 문제가 있지. 기술 복제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베냐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기술 복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점이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예술이 지닌 가치와 복제 기술 이후에 새롭게 부각된 가치를 대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예술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제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뒤에 나오겠지만 새롭게 기술적 복제 시대 이후에 부각될 수 있는 예술품의 가치는 바로 전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의 가치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종교적 가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 우리가 이제 리추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리추얼에 소용될 수 있는 value, 제의 가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과거의 예술품은요, 주술적 의식이나 종교적 의식에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상당 부분 좀 뭐랄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예술 작품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생각해 보셔도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시스티나 성당 뭐 천장화라든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는 장면을 이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딱 그림만 보면 딱 알만한 그겁니다. 딱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손 뻗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 뻗고 있고 둘이 서로 이렇게 손 맞대고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죠. 그게 이제 시스티나 성당의 이제 천장화 형태로 그려진 역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종교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그려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을 조각한 피에타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근데 이 종교로부터의 어떤 그 결탁 형태를 좀 벗어나가지고 예술품 자체가 세속적인 숭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제 그 예술품을 만들어낸 예술가의 천재적 능력, 예술적 능력 혹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치 종교적인 어떤 숭배 대상으로 삼듯이 경탄하는 게 일반적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술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는 이른바 제의 가치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점차 복제 기술이 정교화되고 또 그 기술의 산물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예술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의 가치는 결국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생겨날 수 있는 가치, 아우라에 기반한 가치였던 것인데,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점점 정교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제 산물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 기본적인 제의 가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술계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느냐? 이른바 예술지상주의, 예술이 세계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가장 최고의 가치다. 예술이 지극한 상층부에 있는 가치다라는 의미에서 예술지상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펼쳐나가거나 혹은 그 대중예술과는 구별되는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배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떤 복제 기술의 정교화 과정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명된 것은, 발명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뭐 독일의 마운가르텐이라든가 프랑스의 바퇴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학자들이, 초창기 미학자들이죠. 18세기 정도에 이르러서 고안해낸 개념이 소위 얘기하는 파인아트 혹은 순수예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 예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규정되었냐면요. 예술은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의 소재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술성을 판가름하는 일 자체를 일체적으로 거부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무목적성의 미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게 되는 것인데요. 미학의 시초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게 칸트의 3대 비판서 중에 하나인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칸트의 3대 비판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수이성 비판, 그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세 번째가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인데, 특히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른바 미학적 판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독자적으로 개척되어서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무엇을 아름다움이라고 불렀느냐? 공리적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것일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대가 보면 딱 출출할 때네요. 4시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딱 본 겁니다. 혹은 뭐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피자를 딱 봤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일단 여러분도 어떤 쾌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미학적인 차원의 쾌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칸트 생각은. 이거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먹으면 맛있겠지,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 먹으면은 나의 어떤 생리적인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일 뿐이지 미학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칸트가 생각한 미학적인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판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들꽃 한 송이가 피어서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저 들꽃을 먹어가지고 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들꽃을 꺾어가지고 나의 집을 장식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어요. 실용적인 어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문득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무목적성의 미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미학적 판단이 가능하려면 내가 그 대상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실용적인 어떤 차원으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자, 이게 되게 엄밀한 판단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또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어떤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또 상당 부분은 어떤 공리적인 필요랑도 연관되어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칸트는 너무 엄밀한 의미의 미학적인 것들을 규정하려다 보니까 이 미학의 범주를 스스로 너무 좁게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뭐 스테판 말라르메 혹은 폴 발레리 같은 프랑스의 시인들, 말라르메는 이제 상징주의 시학에 굉장히 중요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발레리는 이제 이른바 순수시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언어 자체의 어떤 조형성 이런 것들을 시를 쓸 때 가장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시의 뭐 주제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보다 시의 형식과 음악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주를 스스로 굉장히 좁히는 방식으로 예술계는 이 예술의 위기에 대응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냐민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부정적 신학이다. 그러니까 대상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술이 나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술 자체의 긍정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술 아닌 것들이 왜 가치 없는가를 열심히 논증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확증하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흐름들을 일종의 부정적 신학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베냐민이 결국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베냐민은 이 아우라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슬퍼하고 있지만은 말자. 이 아우라의 몰락이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봤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차원에서 긍정해 볼 수 있느냐? 예술 작품의 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예술 작품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의식, 여기서 의식은 컨시어스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추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의식, 의식할 때 그 의식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즉 종교적 의식에 기대어서 살아왔던 기생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예술의 진품성 대신에 새로운 사회적 기능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게 정치적 실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2가치에서 전시가치로 나아가는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술 작품을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독점적인 소유와 배타적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러 예술 활동들이 제각기 제의의 모태에서 해방됨에 따라 예술 활동의 산물들이 공공에 전시될 수 있는 기회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영화는 사실 그 출발점부터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수많은 영화 기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 상영을 영화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전의 영화 기술자들은 그냥 실험실에서 자기만 혼자 확인하려고 하는 실험 단계에 그치고 있었지만 류메르 형제는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태어날 때부터 대중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장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의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전제를 제공했던 게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기술적 복제의 산물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절대적 역점이 제의 가치가 아닌 어디에 전시 가치에 주어짐으로써 예술 작품은 전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되었다. 전시 가치는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 가능성 때문에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가치는 꽁꽁 숨겨놔야지만 생겨나는 가치예요. 그 가치의 핵심은 뭡니까?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아우라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 가치에서 전시 가치로 이행된다. 아우라가 몰락했다. 아우라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아우라가 붕괴된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가치는 무엇일까? 이걸 탐구하려고 했던 게 베냐민의 사두였던 것이죠. 자, 이 예술의 사회적 기술 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보자. 오늘은 아마 여기 제2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요 부분까지 수업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술의 사회적 기술 전환, 이걸 제2가치에서 전시가치로의 전환이라고도 보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이것을
제1의 기술에서 제2의 기술의 전환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은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3판에 가면은 삭제되게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스스로도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논점을 너무 크게 확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판에서는 생략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에 담재되어 있는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논평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했습니다. 자, 제1의 기술과 제2의 기술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제1의 기술은요, 인간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왜 소위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하는 말로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 인간을 갈아 넣어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의 기술을 제1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신공희입니다. 재물로 받쳐지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즈텍 문명, 요런 잉카 문명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산 인간의 심장을 예,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장을 뜯어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런 막 제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간을 통째로 바치는 어떤 것, 인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성과 이런 것들이 제1의 기술의 어떤 대표적인 표상이었다라고 베냐민은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1의 기술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한다면 바로 이번 한 번만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회성과 궁극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어떤 예술의 장르가 저는 도예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 보면은 도자기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빚는 것도 그러한데 이걸 또 구워냈다가 말리는 시간, 그 도자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든 예술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결과물을 내 맘대로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막 유약 같은 걸 발라가지고 굽잖아요. 실제로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대요. 예, 불을 어떻게 쬐는가, 어떻게 말리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배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진짜 내 기대랑은 완전히 다른 천차만별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굽는 과정에서 약간 금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도예가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거 있잖아요. 막 신중하게 완성된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머리카락 같은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깨트려 버리고, 그쵸? 그런 게 도예가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게 이 제1의 기술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의 한 사례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예, 안 되는 거죠. 왜? 이번 한 번만으로 내가 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완벽함을 추구한 것들은 내가 죽어도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필생에 남을 어떤 작품을 남겼으면 이게 끝까지 간다는 생각.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예술은 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한오라기의 흠결도 남길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이 지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진지함과 엄격함. 예, 이 영원히 남는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도승 같은 자세로 엄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제1의 기술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자연이 나에게 부과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제2의 기술은요, 이거랑 정반대의 세계예요. 인간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투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원격 조종 비행체입니다. 이건 베냐민 스스로가 들었던 예예요. 근데 이 베냐민의 기획이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드론 있잖아요, 드론. 오늘날에 왜 이 드론을 이용한 군사 공격 이런 것들도 되게 성행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요새 드론 같은 거 많이 날리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이 드론 조종 기능사 따는 것도 아마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 요 옆에 이렇게 가보면은 단월 쪽에 아마 그거 이거 조종하는 거 연습하는 연습장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랑 결연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해보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드론 같은 게 이 베냐민의 기획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 제2의 기술의 캐치프레이즈는 한번 그가 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반복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희적인 자유로움, 그 다음에 어딘가에 구속받지 않는 어떤 성격을 띠게 되고요. 영원성을 추구하는 게 제1의 기술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제2의 기술은 계속 뭔가를 변형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실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회화와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회화 작품은 조금이라도 뭔가 획이 엇나가면은 어떻게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찍으면 됩니다. NG를 선언하고 다시 찍고 예, 그것들을 조합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감독들은 일부러 좀 편집할 때 실험을 해보려고 OK 컷을 여러 개 남겨요. 요렇게도 해서 OK 컷을 만들었다가 배우의 연기를 조금 바꿔서 요렇게도 찍어봤다가 다 가지고 있어요. 편집할 때 갈아 끼워 보는 거죠. 요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막 이런 걸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제1의 기술이 자연의 지배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제2의 기술은 자연과 인간의 어떤 어울림, 조화를 이제 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큰 견지에서 봤을 때 어떤 예술사적인 변화도 베냐민이 읽어내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 기술적 복제 시대 이후에 변화할 수 있음을 읽어내려고 했던 게 베냐민의 조금 더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아도르노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일정 부분 뭐 좋았던 점도 얘기를 하지만 비판할 점들도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도르노의 편지에 바로 이 점도 좀 지적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3판에서는 베냐민이 스스로 삭제를 하기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구에 봉사하는 일에 노예화되는 대신에 그 도구를 통하여 해방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그 도구를 어떤 우리 인간의 노동에 그 갈아 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써왔다라고 한다면, 도구를 이용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도구를 자유롭게 갖고 노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노동으로부터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더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영화의 가능성을 거기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이 문화산업 비판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동료들의 문화산업 비판론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품고 있었던 새로운 가능성, 이 새로운 도구의 가능성에 주목하려고 했던 이유가 좀 더 넓은 견지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어떤 문명사적인 전환을 꿈꿨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한테 오늘 수업 늦어가지고 채팅으로 좀 얘기해 주셔야 될 분들은 얘기를 지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고, 누구 혹시 있나요? 예, 늦게 온 사람들 없나요? 그 다음에, 공결증 제출해야 되는 것, 지난 수업들에 대해 공결증 제출해야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혹시 저 근데 불렀나요? 물총놀이 하면은 그것도 졌겠다. 자, 지금 마이크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지은아, 가위 아까 썼던 거다 혹시 줄수 있어? 우리 나경민 학생 마이크 켜져 있는데 괜찮아요? 나 아까 왔는데 내가 나 꺼줘야겠다. 네. 자, 질문이요? 네, 질문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로 해도 됩니다. 기말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말보고서. 맞아. 우리 지금 이 기말보고서가 있죠. 기말보고서 제출은요, 기말고사 기간은 아닐 거고요. 아직 제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직 성적 제출 마감일이 안 떠가지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기말고사 그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될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아, 네네.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있을까요? 별도로 없으면은 저도 이제 바로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잘 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